저는 미국에 76년도에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부모님하고 워싱턴 DC 지역으로 이민 왔습니다. 사형제 중에서 둘째로 자라났고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평생 보고 자란 게 부모님이 사업하시고 또 사형제 가족하고 재밌게 놀고 이런 거를 보고 자라나서 그런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 그러면 인생이 참 보람있고 재밌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학생 시절에 몇 가지를 생각하게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집안은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선교사는 더더욱이나 아니고 그런데 저를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교회 목회자는 물론이고 일반 직분자와도 자신이 없는 사람인데 일단 공부는 해두자. 그래서 공부를 쭉 해서 신학교에서 석박사 해서 바울 신학으로 신약학 교수로 오랫동안 25년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 트리니티에 있는 신대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디렉터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해드리고자 하는 이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제가 저버릴 수가 없고 학교 총장님하고 부학장님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자택일하라고 하면은 지금 흑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것을 박사과정 디렉터 하는 것보다 더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제가 하는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탁월한 교수님들 또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추가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하고도 겉도는 것 같은데 한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변함이 없고 매일매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쓰기 전까지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현재 뭘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은 현재 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주도하는 어떤 그 동기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다가 힘들면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하다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면은 그래도 집어치고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할 각오가 돼 있는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0분 내로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잠시 시간 여러분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시카고에서 오래간만에 뵈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 계셔서 일일이 제가 인사드리고 싶은데, 끝나고서 특히 저희 인 교수님께서는 제가 2017년에 이런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미 저보다 먼저 그 지역에 가셔서 이미 일을 하고 계셨고, 그러시다가 이제는 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면서 오랫동안 30년 이상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패롤 오피스에서 여러 일을 하시던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불쑥 연락을 며칠 전에 드렸는데 쾌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라이트 있는데 잠깐만 꺼보실까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네. I love the Lord. He heard my cry. And he pitied every groan. Long as I live,
불 켜주시면 요 아웃라인 준비했는데 여러분 하나씩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교수직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정말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은 다 모아놓은 듯한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학교 교수로 섬기면서 거기에서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물어본 질문이 전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는 실력 있는 기술자들, IT 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당면한 또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탑 10 이슈들이 무엇인가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탑 10 이슈에 종사해서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면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쳤던 신학자로서 제가 항상 미국에 살면서 궁금한 점이 주일날 오전에 보면은 왜 그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섞이는데 예배 시간만은 흑인, 백인 이렇게 나눌까? 뭐 동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언어나 문화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같은 나라에서 자라나서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사용하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왜 그렇게 갈라지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토록 안타깝게 호소했던 그 일이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점점점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현상을 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는 계속 풀리지 않는 고민이었고 학교에 있다가 시카고로 와서 여기 미국 교단에서 이제 국내 파송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정착하는 게 힘들 것 같고 평생 그 종신 교수직을 받았고요. 65세 정년 퇴직에다가 5년 더 본인이 원하면 해서 70세까지 정년 보장되는 교수가 됐는데 사임하고서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대우가 부족해서 그러냐고.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 거기에서 세틀다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요즘은 물론 더 그런데요. 그 당시에도 세틀다운 하는 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쉽지가 않아서, 그러면은 아내에게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네이퍼비라는 동네가 어디 잡지에서 봤는데 참 좋은 동네라고 평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학교 분교가 캘리포니아에 LA도 있고 북가주에도 있고 덴버에도 있고 아리조나 피닉스에도 있고 시애틀에도 있고 그 분교가 6군데가 있는데 그럼 그런 데로 가서 살면 어떠냐 그랬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네이퍼빌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마트에서 파킹장에서 카트를 주워 모을 각오를 하고 시카고로 무작정 아내하고 딸 둘하고 일단 옮기고요. 2년 동안 샌프란시스코로 출퇴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재직 끝난 다음에 시카고로 와서 그 다음에는 뭘 할까 하고 그 다음 챕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200개 교회를 챙길 수 있는 선교 리더십 디렉터로, 미국 교단 디렉터로 자리를 세워주셨고, 정말 제가 미국에 47년 됐는데 그동안에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헛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할 정도로 미국이란 나라 또 시카고란 도시를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도시에, 이렇게 풍성한 부유한 나라와 도시, 또 학문적으로도 정말 노스웨스턴이나 시카고대나 정말 탁월한 학교들이 즐비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왜 하이웨이에서 조금만 벗어나가면은 정말 대낮에도 가기 무서운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질까라는 게 계속 질문이 들었습니다. 시카고대에서도 몇 블락만 웨스트로 나오면은 그렇고요. 다운타운에서도 하이웨이 그냥 다니시던 길로 다니시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몇 블락만 사우스 이스트로 노스로 이렇게 나오시면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하고서 그냥 신기하다, 희한하다, 궁금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하면서 시카고에 있는 77개 지역을 샅샅이 골목마다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에 들어온 게 대낮인데 번화가 같은데 사람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데 버젓이 불타 있는 가게들이 있고 텅텅 빈 가게들이 있고 텅텅 다 밀어버린 그런 그 empty vacant lot들이 터가 있는 걸 볼 때요.
역시 질문이 이렇게 그 답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마치 누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손 털어가지고서 이렇게 포기한, 방치한 듯한. 근데 그다지 나쁜 지역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다운타운의 그 휘황찬란한 다운타운의 그 번영과 그 가능성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데 여기에는 오후 겨울에는 4시 반만 돼도 컴컴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경찰도 혼자 안 오고 2대, 3대가 한꺼번에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근래 어떤 책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게 흑인 인권 변호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미셸 알렉산더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스탠포드 법대에 나오시고 인권 변호사로 일하시다가 그분이 쓴 책인데 저는 그 책이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다 풀어주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저한테 영향을 준 그렇게 소중한 책이고 그분이 강연하시는 게 이미 여기저기 온라인에 많이 올라와 있고 15분, 20분, 뭐 5분 여러 가지 렉처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이제 전부 다 온라인에 올려놔서 여러분과 공유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헬리콥터를 타고 여러분을 우리가 갈 길 시카고 지역을 만약에 30분 안에 한번 구경시켜 달라 그러면은 공항에서 여러분이 공항에서 잠깐 나와서 내가 30분 레이오버 시간이 있는데 30분 동안 시카고를 좀 볼 수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저 같으면은 여러분을 헬리콥터에 모셔서 다니면서 여기가 이런 데입니다 하면서 조금 중요한 데는 잠깐 거기 서성거리면서 공중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다음 가고 그런 한 30분 헬리콥터 라이드로 갈 테니까 아쉽더라도 여러분께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1492년 정말 유럽에 아주 흥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 살 길을 새로운 땅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종교로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걸 뒤로하고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새로운 땅을 우리가 가서 살 수 있겠다. 새 출발할 수 있겠다. 자유의 나라, 기회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축복의 땅에서 정말 우리 자손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이 많이 익히 보신 대로 필그림들이 무릎 꿇고 신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첫 번째 땡스기빙을 맞았다고 하죠. 그런데 와보니까 땅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있는 사람을 좀 약간 비켜 세우고 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고 쓸모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다면 좋겠어서 그래서 정말 마음 벅찬 가슴으로 다시 한번 신에게 감사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609년 첫 번째 노예 배가 도착했습니다. 버지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쭉 생략해서 1776년에는 이 나라가 드디어 지긋지긋한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법조문도 작성했습니다. 거기 보시죠. Unanimous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 13개 있는 주가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말 밑에 보시면은요. 인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영국하고 이제 빠빠이 하는 거죠.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연적으로도 이게 타당한 거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당연히 줄 만한 권리인데 그게 바로 뭐라 그러죠? 독립과 평등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엄정하게 고려하면서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뒤로하고 온 모국한테요. 자연법과 신이 부여한 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 나름대로 홀로서기를 할 겁니다. 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정말 영국에서 수십 척을 배를 보내서 그 사람들 다 처단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구인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즉 무슨 진리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게요. inalienable right이라는 게요.
누구든지 이거를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그 신이 또 자연적인 이치가 부여한 그 원리가 바로 다음이고, 그 원리인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 창조주는 그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는 뭐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다.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789년도에는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죠. 우리 미국 사람들은 보다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 평온을 지키고 국방을 제공하며 일반 복지를 증진하고 자손들에게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헌법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요거 영상은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혹시 이 연방 정부가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까봐 제일 첫 번째 수정 조항을 또 채택합니다. 91년도에요. 1791년도에. 거기 10개 보시면은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자유. 너무나 중요한 자유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거기 그 국민들이 무기를 소지할, 요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군대 의무, 영장 없는 수색, 체포, 압수를 금지하는 그 권리가 있고요. 뭐 소송상의 권리, 공개 처판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멋진 나라로 이 미국이 출발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판 땅은 있고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대서양 바닷물을 다 퍼낼 수가 있다면은 아프리카에서 이 신대륙까지 오는 그 바다 밑에 사람들의 유골이 그치지 않고서 거기 있을 거라고, 즐비하게 있을 거라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 시체들이, 버려진 시체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하버드대에 그 재직하는 그 교수님께서 그 여기 이제 그 Slavery in the United State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했는데요. 학자들이 추산하기에 정말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한 30-40%, 한 과반까지는 중간에 질병으로 죽어서 다 버리고 그렇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그러다가 스캇이라는 어떤 흑인이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나는 그 시민이 됐고 미국 시민인데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참여할 권한을 안 줍니까? 그랬더니 거기 연방 법원에서 이렇게 정합니다.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은요, 노예들은 시민이 아니고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없고 그런 판결을 대법원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그 북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비난하면서 남과 북이 미국에서 유례 없는 유일무이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 땅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이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중간에 보시면은 4년 동안 벌어진 전쟁인데 결과는 남부 연합군이 패했고 전역에서 노예제를 폐지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전쟁으로 몇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요? 103만 정도의 사상자 발생했다고 그러고요. 군인만 62만 명이 죽었고 아마 민간인들까지 포함하면은 7-80만은 충분히 죽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는데 그 중요한 거기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시 못할, 빼놓지 못할 그 이유가 이 흑인들을 내가 노예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나라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명 사망. 미국은 캐나다하고 전쟁할 이유도 없고요. 멕시코하고 전쟁할 이유도 없고 동쪽으로는 대서양이 건너와서 이 나라를 칠 사람도 별로 없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정말 말 그대로 천주국이란 이 나라에서 유일한 피비린 나는 전쟁을 했는데 자국민끼리 취급받고 한 그 전쟁의 이유가 흑인들에 대한 노예에 대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완전히 흑인들에게 인권을 복권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그 세 가지 추가 수정 조항을
정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13, 14, 15조가 있죠. 13조는 뭐라고 나오죠? 어떠한 노예제도나 강제 노역도 미국이나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토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드디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바로잡고 그 오리지널 신, 원죄, 정말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청산하는 정말 용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좀 찜찜한 게 좀 약간 좀 거시기한 게 있어요. 뭘까요? 어떠한 노예제도도 허락할 수 없지만 단 except이라는 영어의 except이라는 단어 나오죠. except. 그러니까 neither slavery nor involuntary servitude except 뭐죠?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한 형벌로는 노예 제도 비슷하게 사람을 수감하고 노동을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다는 그 조건을 다뤄놓은 게 지금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여파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14조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동등하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요, 여태까지는 백인만 그런 혜택을 누렸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이제 비로소 흑인들도 사람, 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인권의 정의, 시민의 특권, 면제 적법 절차의 권리와 법안의 평등, 그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을 여기서 이제 헌법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흑인도 모든 정부의 정치에, 모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14, 15, 13, 4, 5조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의 직원들을 잃게 생겼습니다. 일시불로 $300, $400, $500만 주면은 평생 내가 부릴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버젓이 밖에 나가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연방 정부의 군사적인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권한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네요. 밭은 농사를 져야 되고 수확은 해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있기는 있는데 여태까지 돈을 안 주고 쓰다가 돈을 갑자기 주려고 하니까 좀 꺼림칙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사회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협박합니다. 린칭이라는 게 초법적으로 집단 사형을 집행하는, 마을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사람을 직결 처분하는 그런 관습이었고, 20개 주에서 한 4,000명 정도가 그렇게 직결 처분받은 기록이 나오고, 아까 보여드린 영상이 알라바마에 있는 도시에 National Lynching Memorial,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듯이 National Lynching Memorial이 한 3년 전에 개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 후 해방된 전 노예들을 위협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자행된 초법적인 제도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예가 55년에 시카고에 있는 에멧 텔리라는 청소년 14살 흑인이 있는데, 미시시피에 있는 삼촌 집에 놀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근처 상점에 있는 계산대에 있는 20대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집적거렸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몰아세워가지고서 사라졌는데, 얼마 후에 근처의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얼마나 그 소년의 두개골이 끔찍하게 상했는지 발견한 다음에 어머니가 오열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전체 내셔널 그 매스컴에 잡히고, 그 다음에 시카고로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왜 남편이 이제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라 했더니 장례식 할 때요, 그 피비나는 그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전 세계가 내 남편한테 한 거를 보라고 이렇게 안 갈아입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도요, 그 정말 끔찍한 관을 그냥 열어두고서 오픈 캐스켓으로 장례를 하고 전 세계 매스컴이 와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미국이란 자유의 나라, 평등의 나라, 정의의 나라, 신앙의 나라, 여기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정말 100만 명이 죽는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헌법의 추가 수정 조항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린칭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법 조항을 이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After the Civil War ended, 1865년도에 독립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보시죠. 타인종과 결혼을 금지하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그 결혼을 무효로 하고,
감옥살이 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과 뭐 비록 동등하다고 주장하지만 섞이지 말라. 그런 이제 엄포를 놓는 거고요. 본인이 어디 일하고 있으면은 그런 허락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걸 금지.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빌미에 불과하고 이렇게 저렇게 구실을 삼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분명한 게 없으면은요, 그것도 법에 저촉되는 걸로 잡아서 이 사람을 사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제 빌미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사법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면 뭐라고요? 아까 13조항에서 헌법 수정 13조항에서 어떤 단서가 붙었죠? 이 나라에서 노예제도는 폐지하는데 단 법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 예외로. 자, 이제는 다시 살 길이 생겼습니다. 직업이 없이 그냥 서성거리는 것도 불법으로 단속합니다. 총기를 소유하는 게 두 번째 헌법 수정 조항이 나오는데, 버젓이 나오는데 나는 되지만 당신들은 안 돼. 그것도 불법으로 금지합니다. 자유인 보증을 통한 주민 등록을,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요, 노예, 전직 노예 말고 일반인들의 보증을 통한 주민들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스폰서를 안 해주면 등록을 못 해요. 그러면 그런 등록증 없이 다니다 보면은 자네 와보게 등록증 있나? 없는데요. 왜 없나? 뭐 이렇게 누가 사람이 없습니다. 상관없네. 들어가서 셰리프한테 넘기면은 한 6개월. 좀 자세가 안 좋으면 9개월. 좀 더 그러면은 12개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라 나오죠? 그러니까 35항에 보시면은요, all persons of color who make contracts for service or labor shall be. 누구하고 이제 고용 계약을 하면요, 본인의 불리는 호칭은 뭐라고요? servant라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those with whom they contract shall be known as masters. 상전님, 나는 종으로 불릴 것이다. 이거를 헌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거주지와 신안조에도 필수적으로 하고, 죄수 임대를 통한, 요건 뭐죠? 거기 보세요. 이게 참 이제 점점 재밌어집니다. 이게 그 밑에서 두 번째, 밑에 제일 마지막 거 보시면은요, 이제 그 체포돼가지고 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죄수가 됐어요. 수감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노동을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착취해가지고서 어디한테 여러분의 돈을 받고 노동을 임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헌법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convict leasing, 재소자를 렌트하는 제도가 미국에서 1860년도부터 시작해서 1920년, 30년, 40년 정도에 이르기까지 온 그 남부에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큰 기업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을 사람들을 마구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건장한 남자가 300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동네 셰리프하고 이렇게 하면은 알았다고. 다음 주 언제까지 필요하냐고. 다음 주까지 몇 명? 300명 알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백인 여자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면은 벌금 뛰는 거예요. 기찻길 따라서 레일로드 트랙을 따라서 걸으면은 그것도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주, 2주하고 법정 출두비, 무슨 소송비, 무슨 식비 해가지고서 $30, $50, $100 하고서 안 내면은 추가로 하고,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6개월씩 점점점 마구마구 늘리면서 나가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을 렌트해서 하루에 70센트를 받고, 하루에 뭐 $3 받고서 렌트를 해주고, 좋은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조지아나 알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이런 데 보면은 탄광에서 정말 광물을 많이 캐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캐내는데 위험한 일이고 굳은 일이니까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노예들은 그냥 들여다 넣고 터지면은 그냥 끌어내 가지고서 옆에 갖다 버리고요. 복지라든가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유급 휴가라든가 은퇴라든가 뭐 전혀 그런 거 아니죠. 내 직원이 아닌데요. 그냥 쓰다가 죽으면은 버리고, 쓰다가 힘이 없으면 버리고, 새로 갖다가 쓰고서 그냥 디스포서블로 일회용으로 쓰는 그런 사람이 됐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아틀란타 지부,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틀란타 지부장이 이 컨빅 리싱에 대해서 썼는데 문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폴리처 프라이스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마존에서 다운받아가지고요. 좋은 거 뭐냐면 디지털 이북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밑에 뭐 각주라든가 이렇게 풋노트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몇 명 있었다, 뭐 했다. 그러면 그 링크하면은 그 데이터가 나와요. 알라바마 뷰러 프리즌이라든가 거기에서 장복 정리한 그런 데이터가 그대로 다 나와요. 하나하나 보면서 보니까요. 정말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니 기독교 인용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신께 감사드리고 시작한 나라가 그렇게 정말 끔찍한 100만 명을 희생하고서 이제는 뒤로 했는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정말 일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탈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즉흥 처결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그래서 알코아라는 알루미늄 세계 최강 알루미늄 회사도 엄청나게 이런 많은 슬레이브 레벨을 통해서 세계 정상에 올랐고, 북부에 있는 많은 프린스대, 다르마우스대, 브라운대 여러 대학교들조차도 그 학교를 처음에 이렇게 설립하고 증축하고 그 학교의 규모를 만드는 펀드를 조성하는데 그 많은 조성한 자금이 여기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고, 많은 그 학교들이 그런 사실을 뒤늦게라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청산해야겠다. 신앙이 있는 기독교 학교라면은. 그래서 그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학교 건물에서 떼고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다른 분으로 대체하고 청산하는 작업을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onvict leasing. 자, 어떻게든지 법적으로는 뺏기긴 뺏겼는데 이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린칭이라는 걸로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구마구 잡아들여서 이 사람들을 역시 그냥 푼돈을 주고 쓸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안 되니까 70년, 80년대부터 이런 정책이 실행됩니다. 한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가 그 자국민의 그 감옥에서 이렇게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한 0.5%에서 1% 정도 됐다고 그래요. 0.5%에서 1% 정도. 그러니까 100만 명 나라, 1000만 명 나라면은 한 50만이라든가 그 정도가 그냥 전 세계 보편적인 평균인 것 같아요. 러시아, 쿠바 할 거 없죠. 중국도 그렇고요.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 다 그렇고. 그래서 그냥 0.5%, 1% 이렇게 가다가 80년대부터 이상하게 미국에서요, 80년대부터 0.5%가 0.7, 8, 9, 1%, 1.5%, 2% 하면서 전에는 한 70만, 80만 정도 이렇게 맴돌던 그 숫자가요, 갑자기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50%까지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90년대 말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범죄율이 높은 정말 아주 지독한 사람들인지, 흉악한 끔찍한 사람들이, 아주 정말 몹쓸 사람들이, 옛날에는 호주에, 영국에서 왜 호주에 갖다 버렸다고 그래서요. 호주의 사람들의 기원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는데, 북미되고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길래 전 세계는 그 형량의 그 수감률이 다 0.5, 1%로 이렇게 유지됐는데 미국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 600%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250만 명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추가로 250만 명이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역시 법에 이렇게 코에 끼어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요, 집에 있어야 될 시간에 집에 안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그 사람 당장 가서 잡아오고요. 퍼럴 오피스한테 매주마다 5시 전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하면 잡아오고요. 뭔가를 조금만 거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서 그 전에 했던 형량 플러스 얼마를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거를 이제 훔쳤어요. 정말 생계형 도둑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생계형 도둑 금액을 $250로 낮춰가지고 250불 이상이면은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 펠로니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펠로니가 2번이면은 이제는 3년이 아니라 한 10년을 때리고요. 2번이면은. 세 번째면은 법이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판사의 재량을 아예 손을 묶어두고서 mandatory federal sentencing으로 종신형을 때렸어요. 25년 플러스 종신형, 라이프 센텐스를 때려가지고서 캘리포니아 어떤 판사가 어떤 사람이 자전거 $250 이상 되는 걸 훔쳐가지고 이제 자기 앞에 불려왔는데, 다른 그 전에 경범죄, 중범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려왔는데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판사로서 재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판결권을 연방 정부 법으로 묶어놔 가지고서 나는 이 사람을 오늘 25년 그 종신형을 때려야 되는데 나는 이게 너무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정말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나에게는 그런 재량이 더 이상 내 손은 완전히 묶여 있다라고서 종신형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같이 발맞춰서 간 게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시하고 뭐 클린턴 이렇게 쭉 하는 게 마약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TV에서 마약 프로그램 나오고 경찰이 막 연행하고 잡아가는 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코케인을 할 때는 이제 어느 형량이 정해져 있고요. 코케인이 아니라 좀 싸구려 코케인을 끓여가지고서 이상한 거를 만들어요. 크랙이라고요. 그건 그냥 값싼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는 형량이 100배가 넘어요. 100배. 그래서 이거 1g을 사가지고서 하고 이거 1g에서 살 때는 이 사람은 한 3달 살고서 아니면 집행유예를 나올 거를 이 사람은 뭐 3년, 5년, 10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들어왔는데 그 전에 뭐 소소한 전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협박합니다. 그 검사가. 자네 보니까 뭐 변호사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잘못했어 유죄 인정하고 3년 살다 나갈래? 아니면은 재판에 직접 법정에 가서 10년을 맞을래? 3년 살래? 뭐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서 모범수로 하면은 뭐 1년 반에도 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나갈래? 그냥 유죄 잘못했다고 나갈래? 내가 정말 안 했는데요. 억울한 걸 당했는데 안 했는데요. 뭐 증거가 이렇다고 뭐하라 세우니까 안 했는데요. 글쎄요. 자네 1년 반을 나갈 수 있는데 고집피면 10년을 맞네. 그래서 두 번째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뭐 1년 반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고 있는데 일로 오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기에 있는 뭐 조그만 거 발견하면은 그 다음에 다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빠빠예요.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 100%가 전과가 있고요. 3번, 4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몇 시 안에 집에 가서 있어야 되고요. 근무하다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어디 있다고 해야 되고요. 또 어디 가가지고서 약을 받아가지고서 그걸 복용하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 나온 지 한 13년 동안에 왔다 갔다 했는데 들어갈 때는 딸 2아이가 있는데 2살하고 6개월에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나오니까 13, 4가 됐는데 13, 4이 됐는데 누구한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고 아빠한테 육두문자로 별의 별 쌍욕을 다 하는 정말 전혀 알지 모르는 그냥 남남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600%라고 그랬죠. 이거는 국가적으로 할 때 600%고요. 요걸 좀 세분화해 볼까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구마구 잡아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서 그 600%가 백인일지 흑인일지 그냥 흑인만 따로 이렇게 구분하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6배가 아니라 백인은 한 3배 정도로 내려가고 흑인들은 정말 10몇 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전 세계 수감률이.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억울하지만 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밑에 보시죠. 10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투표권을 박탈합니다. 들어가 있을 때 박탈한 건 물론이고 형량을 살고 나왔는데도 이제 투표권이 박탈되고 그게 3년이고 5년 박탈될 수가 있고 왜 뭐 요즘 여러분 이렇게 그 대통령 선거 보시면은 박빙으로 막 여기 위스콘신이라든가 미네소타라든가 박빙으로 0.5% 뭐 플로리다에서 뭐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몇 표 차이로요. 조지아에서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0. 몇 프로로 0.7%로 이렇게 박빙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을 마구마구 250만 명을 들여가 가지고서 들어갔다 나오면 5년 동안 취소, 10년 취소, 미국에 있는 몇 개 주는요, 형량을 다 살고 죗값을 치르고 나와도 평생 permanent lifelong disenfranchisement이라고 법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마구마구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제는 한번 그렇게 코를 깨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요? 첫 번째는 인플로이먼트에서 직장에서요. 하다못해 맥도날드에서 빵을 구러 가려고 그래도요. 애플리케이션 보면은 항상 밑에요. Have you ever been? 그거 체크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좀 주택 보조를 받아서 집이라도 있고 좀 깨끗하게 씻고라도 다녀야지 직장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우싱 신청을 넣었더니 거기도 역시 Have you ever
been.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찾으려고 해도요. 그거 있으면 정가 때문에 안 되고. 푸드스탬프를 신청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빠꾸 맞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좀 잘 직장을 구해야겠다. 학교 페더럴 론을 신청했는데도 빠꾸 맞고. 심지어는 내가 이 제도를 어떻게든지 좀 참여해서 내가 바꿔봐야겠다 해도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그러면은 나온 지 3개월이 됐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일할 데도 없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뭐를 어떡하란 말이에요. 빨리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다시 들어오고 그 recidivism rate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교도소로 복구하는 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한 가지 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마지막 그거 하나 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에요. 저도 이걸 책을 읽으면서 그제서 처음 뭐 이런 일을 알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에 알게 된 건데 미국의 사법부 기관 중에 그 감옥 형무소를 운영하는 많은 기관들이 연방정부, 주정부, 어떤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그 감옥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꾼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 형무소 감옥이 이 미국에 정말 철철 넘쳐난다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뭐 Correctional Corporation of America라든가요, 왓슨 핫이라든가요, 여러 가지 그런 코퍼레이션도 있는데 월가에서 스탁을 상장해서 주고받고 그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지난번에 대선에도 그냥 주가가 이렇게 치솟는 걸 보고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걸 볼 때,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그 1000명이 들어가는 감옥을 하나 지면은 그 다음에는 연방정부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어떻게 계약을 할까요? 일단 계약을 하면은 97%를 채워주겠다고 97 occupancy를 해주겠다고 보장을 하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당 평균 한 10만 불 정도 돼요. 일리노이 여기 보니까 뭐 저기 중부에 싼 데 가니까 한 3만 5천, 4만 5만 정도 되더라고요. Average expenditure per prisoner. 그런데 평균 10만 불 정도까지 육박한다니까 건물 짓고 뭐 다 운영하는데 그거 다 포함하면요. 그러면은 1000명이 들어가는 감옥을 하나 내가 비즈니스로 졌다고 해봅시다. 그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수입이? 100 밀리언 달러예요. 1000억이죠. 1000억 달러를 연방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보장을 받고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하는 기업이 늘어났고 월가에 상장하면서, 그럼 그런 사업이 영업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전에 3개월이면 집행유예를 풀려나던 걸 이제는 그런 구물도 없이 3년으로 때리고, 3년이면 될 거를 10년을 때리고, 어지간하면 그냥 종신형으로 묶어두고, 그래서 들어간 게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더라도 더 이상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사회로 리턴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둔 것을 볼 때요.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게, 그래도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출발했다고 하는 나라인데, 그래도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풍요롭고 축복받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먹고 살만한 그런 정말 신이 내린 축복받은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400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400년이 지난들 이런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이 바뀔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은 뭐 한치의 그 망설임도 없이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냥 놔두면. 보면 그래요. 그냥 20몇 살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벌써 이런 젊은 친구가, 백인 청년이 이런 생각으로 하면요, 싹수가 노랗다. 20살 뭐 밖에 안 된 그 경찰이요, 총을 져줬더니요, 흑인이 12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냥 무조건 무섭다는 걸로 무섭고 그냥 총부터 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뭐 이 사람이 위협해서 나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읽어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옴싹달싹을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2세들마저 여기에 그래도 이민 소수자로서 부모들의 고충을 이해할 만도 한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좋은 지역에서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교를 다녀오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